자, 이제 두 번째로요. 아까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그 의지에게, 신의 의지에는 무슨 법칙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신성의 법칙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 그 욕구가 습관화된 경향성, 어떤 경향성?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뭐로? 도덕법칙이 강제법칙으로. 그래서 욕구가 막 저항하고 방해하더라도 그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 경향성을 따라가지 않고 도덕법칙을 반드시 이행하는 무엇으로? 의무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칸트가 이 의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무슨 윤리설? 의무론적 윤리설, 칸트의 윤리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칸트 하면 의무론적 윤리설이다. 혹시 기억나나요? 이 칸트는 무엇이 명령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죠?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것. 도덕 법칙의 명령, 이거를 의무로 받아들이죠. 그죠? 물론 그 도덕 법칙을 따를 때, 그 도덕 법칙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 뭐가 작용하죠?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죠. 그 도덕 법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성이 작용합니다. 이성이 내가 도덕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려, 이 도덕 법칙을 내 의무로 받아들여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성이 받아들이거든요. 칸트는 이 이성을 아까 칸트의 3대 비판서 뭐가 있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 중에 우리 윤리학상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실천 이성 비판. 내 행동을 실천하는 의지의 규정, 근거를 명령하는 것이 실천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칸트가 실천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칸트는 뭐라고 볼까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나의 행동의 의지를 규정하는 그런 내 의지의 규정 근거를 명령하는 이성이 실천이 있습니다. 내 행동의 의지를 내가 규정할 때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거죠. 어떤 동기로. 내 의지라는 게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동의 의지를 중요시한다. 내가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했느냐?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로 했느냐? 동기가 다 다른 거죠. 칸트는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했을 때 그게 선한 행동이다. 그 동기가 선한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칸트는 동기를 중요시하는데요. 내 의지가 도덕법칙이 나에게 너는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에게 너는 그렇게 대하지 마. 너는 선하게 대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 의지가 그렇게 그 도덕법칙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동기, 내가 도덕법칙의 명령을 내가 이행해야 되겠구나.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해서 나는 선하게 대해야지 라고 하는 그 동기, 그 의지, 이럴 때 요 동기는 선한 동기가 되는 거죠.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동기, 그게 바로 선한 동기고,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뭐가 있다?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이 행동이 바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이 행동이 바로 무슨 행동? 도덕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동기가 이런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고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 욕구가 습관화된 경향성,
칸트는 요 인간의 욕구, 그 욕구가 습관화된 경향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애를 들거든요. 지나친 이기심, 요 이기심을 가장 대표적인 경향성으로 들고 있거든요. 이기적인 것. 내 이익만 막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 요거를 경향성의 가장 대표로 들고 있는데요. 그 이기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이거를 보통 자기애. 뭔가 나의 이익만 막 추구하는 것. 나만 막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나에게 이로운 것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애, 자기 사랑. 이거를 오직 나라고 해서 독아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건 홀로 독자거든요. 이건 나자,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의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독아주의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런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요런 경향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기 사랑과 자기애를 가지고 독아주의에서 한 행동, 요거는 선한 동기가 동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의해서 한 행동, 그것은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행동은.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슨 행동도 아닌 거죠? 도덕적인 행동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하는 행동은 이거는 선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도 없고 도덕적인 행동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경향성 중에 하나가 자만이라고 해요. 자만. 자기만족. 이 자기만족이 이제 이렇게 넘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어떤 교만함으로 막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어떤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교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요것도 선한 동기가 아니다. 도덕적 가치가 없다. 도덕적 행동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요. 우리가 보통 동기하고 구분하는 것이 뭐죠? 동기하고 구분하는 게 결과죠. 그죠? 우리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이 우리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행복이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도 쾌락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은 어떤 행동? 선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은 그 기준이 결과에 의해서 선한 행동이 좌우된다. 이거를 결과주의 윤리설이라고 합니다. 결과주의 윤리설. 이 결과주의 윤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해라. 무슨 주의? 공리주의가 되는 거죠.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결과주의 윤리설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칸트 입장은 결과가 아니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왔나? 최대 다수에게 최대 결과를 가져왔나? 요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동기를 보는 겁니다. 동기. 그 사람이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나? 그러면 선한 동기,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 입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론적 윤리설, 이렇게 부릅니다. 칸트 입장은 동기론적 윤리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윤리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의무에서 세 번째인데요. 어떤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이
예를 든다면 내가 욕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욕구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욕구에 따라서 그 욕구가 습관화된 어떤 경향성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했습니다. 뭔가 나를 사랑하는 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마음이 업되고 시간만 나면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그러면 내 자기 존중감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봉사겠다. 요즘에 이제 자기 존중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님도 자기 존중 이렇게 자기 존중 수업 이런 책을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한번 읽어보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는 데서 오는 기쁨,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칸트는 어떻게? 약간 그거는 이제 약간 우리 심리에서는 심리라든지 이제 정신과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도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어떻게 보느냐면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한 행동일 수 있지만 뭐는 없다? 그게 이 욕구나 경향성에서 했는데 이게 의무에 맞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의무에 맞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칸트는 의무 중에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선행을 베풀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라. 이게 칸트가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내 욕구나 경향성에 의해서 내가 남을 도와드렸는데 그게 의무에 맞나요? 맞죠. 왜?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에 맞다는 거죠. 이거를 이 의무에 맞다, 행복에 맞는 게 아니라 의무에 맞는 거죠. 이렇게 의무에 맞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맞는 거죠? 이 의무는 누가 명령한 거죠? 도덕 법칙이 명령한 거죠. 그러면 뭐에 맞는 겁니까? 도덕 법칙에 맞는 거죠. 이 의무에 맞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도덕 법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칙에 맞는 행동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법성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규칙을 말하거든요. 도덕 법칙에 합한다. 합법성을 지닌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적법성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덕 규칙이죠. 이 법칙이죠. 도덕 법칙에 적합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해서 적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욕구나 경향성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게 의무에 맞는 행동이 됐네요. 그러면 이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칸트는 도덕적인 가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 왜 의무에 맞는데 도덕법칙에 맞는데 어려운 분을 도와드려가지고 의무와 도덕법칙에 맞는데도 합법적이고 적법적인데도 왜 도덕적인 가치가 없을까요? 칸트는 도덕적인 가치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어떤 동기? 도덕
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동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행동한 거죠? 내 욕구와 경향성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해가지고 의무에는 맞았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칸트를 평가하는 학자들 중에서 칸트의 입장을 엄격주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엄격하다. 그냥 자기 사랑에 의해서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의무에 맞고 그게 정말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니냐? 꼭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약간 칸트 입장이 너무 사람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자, 요거 잠깐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합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무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칸트의 사상이 나오는데 의무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랑 또 뭐 자기 만족, 어떤 이기심, 본능적인 욕구, 어떤 자연적 경향성 이런 거 다 없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걸 이기고 그 본능적인 욕구가 어떤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 방해하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내 동기는 나는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나는 의무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겠다. 할 때, 어려운 분 도와드리는 거, 그게 내 의무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행복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의무야. 나는 의무를 이행하겠어. 의무 때문에 저분을 도와드리겠어. 의무 때문에 저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이거를 칸트가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다. 본능적인 욕구, 자연적 경향성 이런 건 다 아니고 그냥 오직 의무감,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돼 가지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리는 것. 오직 의무의식으로 모로코 분들을 도와드리고 쿠데타로 민주화가 좌절되고 쿠데타 군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한 4만 5천 명 넘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런 미얀마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도 내 마음에서 어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니 동정심. 이 선생님도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한 청년이 다리가 잘린 다리 의료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리가 이렇게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진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다리도 바치고 자기 생명도 바쳐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미얀마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로 막 뭉클했거든요. 마음이 뭉클했는데, 근데 칸트는 그 마음, 그게 이제 동정심이죠. 동정심. 그게 이제 동정심인데, 이 동정심에 의해서 하는 행동, 요것도 도덕적인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요것도 칸트는 어떤 내가 동정심으로 정말 미얀마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보내드리더라도 그러면 의무에 맞는 거죠. 그죠? 의무에는 맞았습니다. 동정심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의무에 맞았어도 그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는 없다. 왜? 뭐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정심은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정심, 요게 정이 뭐죠? 정? 감정이죠, 감정. 요거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이 감정은 칸트는 어떻게 보느냐면 요 감정이라는 것은 도덕법칙하고는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감정은 도덕법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동정심 같은 감정, 요런 것들은 일단 칸트는 선한 동기, 도덕적인 동기, 도덕적 가치가 있는 동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내가 다리가 잘린 미얀마 청년의 다리를 본 거죠, 그죠? 내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동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들은 나의 감각기관에서 나온 거죠. 이 감각기관을 줄여가지고 보통 감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감관. 나의 감관에서 요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의 일환이 동정심이다. 그래서 동정심을 하는 행동이 정말 의무에 맞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 의무에 맞더라도 도덕적으로는 가치가 없다.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다. 왜? 감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의무 때문에.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칸트는요, 요 마음씨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마음씨. 내가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하느냐. 그 마음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씨 그 자체. 내가, 이거는, 우리 그런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보면 너무 선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선생님 학생들하고 이제 농구하는 거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제 시간만 하면 막 학생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농구하다가 이제 한 학생, 어떤 학생이 이제 좀 다쳤어요. 다치는데 그 다친 학생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학생 옆에서 이렇게 막 그 학생을 이렇게 간호해 주던 어떤 학생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칸트 책을 보면서 그 학생이 이제 많이 떠올랐는데 선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하다, 옳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마음씨. 이거 어떤 동정심이 아니고 근데 동정심은 이건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동정심이 아니라 내가 의무 그리고 도덕법칙. 그래서 약간 칸트를 좀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사람에게 좀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고 저 어려운 분에 대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게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니냐. 근데 칸트는 아니다. 동정심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 무조건 의무 때문에 해야 된다.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도덕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씨, 이 마음씨는 오직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도덕법칙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씨. 선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씨. 이 의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어떤 칭송, 나에게 오는 어떤 이익 이런 거 결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행동을 하는 그게 옳은 거야. 그냥 옳은 거야.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씨.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도덕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칸트의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잠깐 할게요. 아까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 요게 칸트가 아주 중요시하는 의지거든요. 이거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행동이 선하다는, 나중에 결과 생각하지 않고 이 행동이 선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만 하는 의지. 다른 어떤 결과가 없어요. 이건 선하구나. 그 이유 때문, only 그 이유만 가지고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칸트의 요걸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걸 준비하면서 칸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사실은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제 1980년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제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광주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나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마지막에 이제 전라남도 도청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공수부대하고 계엄군들이, 이제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해서 다 사살하겠다. 이제 오늘 저녁 12시를 기해가지고 사살할 테니까 다 나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제 12시가 지나면 이제 죽음이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때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거기서 살해를 당하신 거죠. 이제 살해 당하시는데, 이제 선생님이 느낀 거는, 이제 그분들은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공수부대가 와서 나를 총을 쏘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결과가 그런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갈 것을 알았지만,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전남도청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만 하려는 의지. 요거를 칸트는 요거를 선의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의지. 오직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그냥 오직 선하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 요거를 선의지,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선의지다. 이렇게 이 선의지를 평가를 합니다. 선의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선의지는 칸트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 항상 선한 것, 그것은 선의지 요거 하나밖에 없다. 심지어는 칸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 선의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밖에서도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밖에 없다.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밖 하면 어떤 세상이죠? 절대자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의지가 바로 선의지가 되는 거죠. 칸트가 볼 때. 그 절대자는 그 선의지로 이루어진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선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로 뭉쳐진 존재가 절대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선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의지가 있는데, 그 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행위가, 선의지를 따르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칸트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요거를 이제 아주 중요시하는데요. 한번 우리 행각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 행동이었죠? 무슨 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는 거? 도덕 법칙의 명령을 이행하는 행동. 자, 기억납니까? 이 도덕 법칙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뭐였죠? 이성이었죠. 특히 우리 인간의 그 실천과 연관되는 그런 의지의 규정 근거를 명령하는 무슨 이성? 실천 이성. 칸트가 이 실천 이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순수 실천 이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3대 비판사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 이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순수 이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실천 이성도 순수한 이성인데 뭐와 연관된 인간의 실천과 연관된 이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순수 실천 이성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요 순수 실천 이성을 이제 실천 이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거를 뭐라고도 또 칸트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순수 이성인데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실천적인 순수 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순수 실천 이성, 실천적인 순수 이성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런 이성의 실천 이성의 명령, 그 명령한 것을 잘 이행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행한다는 것은 그 명령에 뭐 하는 거죠? 그 명령에 잘 복종하는 거다. 명령이기 때문에 칸트가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좀 하기 싫어. 내 좀 욕구가 좀 쉬고 싶어. 경향성이 좀 나는 안 하고 싶어.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 명령하면 아무리 내가 싸우러 가기 싫더라도 가야 되죠. 그죠? 그것처럼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이성의 명령에 복종할 때 무슨 행동이다? 도덕적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아까 했는데 뭐로부터 비롯된 행동?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 우리 의무로부터 비롯됐다.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의무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의무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무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칸트가 요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거 뭐가 아니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했죠. 의무에 뭐 한 거? 의무에 합치하는 거. 요거 다른 말로요. 요거를 다른 말로 일치라고도 하거든요. 일치. 의무에 합치됐다, 의무에 일치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또는 요런 표현도 또 칸트가 쓰거든요. 의무를 위했다. 내 의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최대한 증진하는 게 나의 의무야. 그 의무를 위해서 했다? 요것도 자기 사랑이나 또는 어떤 자기 만족이나 이기적인 그런 욕구, 경향성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위해서도 아니다. 너무너무 엉켜가지고, 그죠? 의무를 위해서도 아니고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의무 때문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선의지에 따라서 선하기 때문에 하는 그 행동을 따르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칸트에서
이제 요 선생님 좀 중요한 내용들 했고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요런 게 좀 나오거든요. 요거만 하고 선생님 이제 마칠게요.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칸트가 우리 인간이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크게 두 가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자연 법칙, 또 하나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지배도 받고 도덕 법칙의 지배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칸트가 이거를 약간 세 개를 좀 구분해요. 세 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칸트는 어떤 존재라고 하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떤 세계에도 살고 어떤 세계에도 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감성의 세계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성의 세계. 감성의 세계에 사는데 그 감성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덕 법칙은 칸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는 예지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지의 세계. 요거를 또 다른 말로는 지성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지성의 세계다. 그래서 예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거 줄여서 뭐 예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감성의 세계는 줄여서 감성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 법칙의 지배도 받고 감성계에서는 자연 법칙의 지배도 받고 그 다음에 예지의 세계, 예지계에서는 도덕 법칙, 실천이 승이 명령하는 그 선의지가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도덕 법칙의 지배도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법칙에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칸트가 아주 정말 중요한 사상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칸트에 대해서 조금 뭐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칸트 공부하면서 더 이제 궁금하거나 또 뭐 의문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우리 이제 카페 아리의 윤리의 사상 이제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카톡에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게 카톡방에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올리니까 우리 아리의 윤리의 사상 단톡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아리의 윤리의 사상 치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단톡방 이제 질문방 그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 올리면 이제 선생님이 미처 못 본 걸 다른 학생들이 막 답변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올린 거 답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